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과민성 방광을 비롯한 배뇨장애를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 교수님, 이 과민성 방광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방광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방광을 비롯한 모든 내부 장기는요, 스스로 이완을 하고 긴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광은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소변을 모아뒀다가 배출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모든 내부 장기처럼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그 두 가지 그 신경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조금은 어렵지만 왜 우리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이렇게 긴장을 할 때 흥분되는 그러한 자율신경계통을 교감신경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방광도 이러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각각 이완과 수축을 담당을 해서 소변을 일정 기간 동안 모으고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몸의 장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방광이라는 장기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렵죠. 방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부 장기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자율신경 계통을 통해서 스스로 긴장과 이완을 조절해서 몸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방광도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중에 과민성 방광은 저장을 하는 기능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네. 증후군이 붙는다는 것, 아직 뭐 질환이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과민성 방광 증후군, 파킨슨 증후군, 이렇게 증후군이 붙는 질환들은요, 원인을 딱 한 가지만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군들을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붙이는데요. 과민성 방광도 처음에는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을 참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배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딱 한 가지만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서 과민성 방광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럼 과민성 방광 증후군, 의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정의가 됩니까? 과민성 방광 증후군, 혹은 요즘에는 이제 증후군을 빼고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은요, 소변을 잘 참기가 어렵고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왔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게 돼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지, 또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된다든지, 이러한 배뇨 증상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과민성 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드는데요. 바뀌기도 하고 맞아, 합니다.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네네. 근데 방광염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광염은 말 그대로 염증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소위 과민성 방광염, 이렇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인 방광염의 증상이 방금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증상과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방광염에 걸려도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가고 이러니까 이게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을 합쳐서 과민성 방광염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두 가지 질환은 원인도 치료도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과민성 방광 증후군,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 좀 더 어디가 더 많다? 그 과민성 방광하면 여성의 질환으로 생각하세요? 남성의 질환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 질환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민성 방광은 여성의 질환이다, 거꾸로 전립선 비대가 남성의 질환이다 보니까 과민성 방광은 여성의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민성 방광이 나타나는 시기가 40대 이후에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쭉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최근의 역학조사를 보면 오히려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70대 이후의 초고령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유병률이 역전을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방광은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긴 하나 그 이후에 남녀 공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다. 네, 물론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두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성인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일단 소변 보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그 성인 하루 평균 소변 횟수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네,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6회에서 8회 정도를 정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18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한 수면 시간을 빼고 나면 한 16에서 18시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6회 정도 본다 그러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 사이에 한 번씩 보면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하루에 몇 번 화장실을 가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거는 소변을 볼 때 외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소변을 참고 있지만 그 참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배뇨 활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자님은 정상적으로 배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배뇨를 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교수님, 그럼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방광의 저장 용량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용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다를 것 같고 횟수나 소변의 배출량도 다 달라질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변을 유난히 잘 참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좀 어떤 평균? 정상? 뭐 이런 개념이 조금 아니지 않나 사람마다 이 편차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떠한 운동 능력이라든지 다른 능력이 다 개개별로 다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유난히 달리기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더 힘이 세서 역기를 더 잘 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개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방광 용적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300에서 400cc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 소변을 봐라라는 신호가 오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과도하게 오래 소변을 많이 참아서 한 번에 600, 700 정도 보는 게 만약에 나는 정상적이다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오랫동안 기간 동안 소변을 많이 참게 돼서 생기는 일종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에서 200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역시 아주 의학적으로는 정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게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방광염 하면은 소염제랑 뭐 항생제를 먹으면 뭐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민성 방광 만약 진단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치료법이 없는 건가? 이거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일반적으로 좀 비교적 흔한 방광염 증상하고 비슷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똑같이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해도 어떤 분은 감기라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면 모두 다 원상 회복이 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알고 봤더니 이게 감기 증상이 아니고 천식이라든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생기는 어떤 기능적 질환이라면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민성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염 때문에 생긴 증상이야 뭐 한 5일에서 일주일이면 모두 다 원상 회복이 되겠지만 과민성 방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절대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기간이 만성 질환의 특성상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좀 치료를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하나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한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과민성 방광은 네네. 왜 생기나요? 원인이 뭔가요?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학조사를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봐서는 일종의 어떤 노화 과정과 관련돼 있고 모든 신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방광의 저장 기능도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과민성 방광을 일으킬 수 있는
선행 질환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어.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더 의학적으로 밝혀낼 부분들이 많은 질환이다. 네, 저희에게는 아직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 사실은 귀에 이렇게 딱 완전히 우리가 딱 익숙치는 않지만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이걸 의심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분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여쭤보잖아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요즘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너무 자주 봐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또는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개운치가 않고 조금 있다 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또는 일반 분들 건강광자 같은 데서 설명을 드릴 때 배뇨는 소변을 보는 일은 평상시엔 잊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소변 보는 게 자꾸 신경이 쓰여.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호니까 그때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게 신경 쓰인다. 이것도 하나의 의심할 수 있는 그 요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변 보는 게 사실은 자주 가는 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어디가 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상하게 요즘에 소변 때문에 뭘 하는 게 두려워. 예를 들면 나 등산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등산을 더 꺼려지게 된다든지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휴게소에 못 갈까봐 좀 걱정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내가 뭔가 배뇨 기능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첫 번째 사인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과민성 방광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이 증상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뭐 네네. 특정 장소나 소리로도 증상을 보인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네, 이게 실제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많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하려고 물을 틀었더니 그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화장실에 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설거지를 하다가 또 물이 닿게 되면 방문 갔다 왔는데 또 가게 돼. 이런 식으로 배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환경, 그게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촉각일 수도 있고, 어떤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만 보면 가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배뇨를 자극하는 증상에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과민성 방광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과민성 방광, 이게 앞서 얘기하신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가지 증상으로만 이렇게 좀 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들이 다 다를 수는 있을 텐데 네네. 이게 사람마다 이게 겹치거나 좀 달라지거나 좀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에 자주 가는 거, 밤에 자주 가는 거, 이렇게 점점 악화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앞에 문 앞까지 갔는데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까지 더 증상이 점점 발전되고 악화되고 하나씩 추가되는 그러한 대부분의 만성질환과 같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초령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과민성 방광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네, 과민성 방광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다, 당뇨다 이런 만성질환은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압을 잰다든지 피검사를 통해서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이런 검사 결과들을 주로 바탕으로 해서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과민성 방광은 주로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해하는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얼마나 불편하세요라고 여쭤볼 수 없으니까 설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각의 점수를 내서 통상적으로 몇 점 이상이면은 경증이고 몇 점 이상이면 중증이구나, 이렇게 점수를 통해서 환자분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그 점수는
본인이 자가 진단으로 알기는 어렵나요? 자가진단 기입형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설문지 두 번째 질문은 소변이 마려울 때 얼마나 잘 참습니까? 예를 들면 잘 참는다부터 못 참는다 이렇게 그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나누면 각각의 점수 항목을 더해가지고 환자분은 총점이 몇 점이니까 중등도에 해당됩니다. 환자분은 몇 점에 해당되니까 중증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자가 진단 그렇게 기입형이게 되면 다른 방광, 다른 요로 질환들하고 네네.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알아내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방금 말씀드린 자가기입형 설문지를 시점으로 이제 시작점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의심이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비뇨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그 증상들의 유무 그리고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진단 검사 이런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속 잔뇨량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속 잔뇨량 검사라는 건 뭐냐면 환자가 스스로 소변이 마려움을 느꼈을 때 그 비뇨의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그 좌변기와 같은 검사기기에서 실제 배뇨를 하게 됩니다. 소변을 보시게 되면 그 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변을 본 양 얼마나 보셨는지, 그리고 소변의 속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소변을 다 보고 나서 잔뇨량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민성 방광 같은 분들은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마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소변 마려우면 소변 보세요라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한 300에서 400 이상은 봐야 될 텐데 실제로 본 양은 100 정도밖에 안 되고 소변이 적다 보니까 소변의 속도는 떨어져 있고 잔뇨량은 없는 조금의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것들을 요속 잔뇨량 측정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자가 기입형이든 방금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에서 의심이 되면 결국은 어떤 요인들이 이런 것들을 일으켰는지 볼 때 사실은 방광과 방광의 어떤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능에 밀접하게 미치는 게 또 약물이라서 환자분들 약물 복용력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뇨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다른 과에서 쓰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킨슨씨 병에 쓰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변비나 설사에 쓰는 소화기관의 약 그리고 순환기 계통의 혈압이나 협심증, 부정맥에 쓰는 약 모두 다 방광 기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그 이뇨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소변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보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약제가 투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작성하는 이 배뇨 일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할까요? 네. 배뇨 일지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측정할 수 있는 종이를 드리고요. 내가 몇 시에 소변을 받고 그때 양은 어땠는지를 기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략 한 3일에서 7일 정도 이제 작성을 하도록 권유를 드리는데 쭉 환자분이 어떤 패턴으로 소변을 보는지 한 번에 보는 양은 어떤지 그때마다 어떠한 절박성을 느끼고 실금은 있었는지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가기입형 이제 배뇨일지인데요. 이 배뇨일지를 살펴보게 되면 환자분의 평균 배뇨 횟수, 평균 야간 배뇨 횟수, 한 번에 보는 소변량의 평균 등등과 같은 환자의 배뇨와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작성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폰 앱으로 나오면 좀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스마트폰 앱이 이미 나와 있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배뇨장애 의실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회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일반 환자분들께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배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스스로 이 앱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스마트폰은 화장실을 가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때나 옆에 네.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기록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요거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하나 나온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그 화장실에서 변기에 소변을 보게 되면 그 소리가 측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 소리가 측정이 되면은 상식적으로 소변의 속도가 셀 때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되겠죠. 네. 그리고 소변의 속도가 좀 약하면은 소리가 작잖아요. 네. 그거를 스마트폰이 인식을 해서 그 당신의 평균 소변 속도는 얼만큼이고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평균보다 낮습니다. 평균보다 높습니다라는 걸 측정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신박하네요.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서 이제는 꼭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 이러한 배뇨 기능에 이상이 오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있으니 많이 저희도 홍보를 노력해서 환자분들께 좀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광의 기능이 많이 나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좀 조기에 일찍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면 좀 더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병이 발생을 하였다면 중증이 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들께 훨씬 더 그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기 전에 나에게 배뇨 기능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 있어서 소변을 참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일반적으로 소변은 참지 말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터라, 이거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한테는 좀 예외적으로 이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소변을 참지 말아라라는 그 말에는 사실은 한 마디가 빠진 겁니다. 소변을 과도하게 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변은 사실은 균형적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너무 안 참는 것도 사실은 둘 다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과민성 환자분들은 너무나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이니 가능하면 정상인보다 자주 가니까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배뇨 기능을 밸런스를 다시 조절하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그냥 과도하게 소변을 참거나 또는 너 소변이 참으면 안 좋으니까 너무 자주 가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균형 있는 배뇨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광 훈련, 골반 근육 운동과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치료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증상 완화를 위한 걸까요? 이런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생활 습관 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 어떤 식습관 변화라든지 적절한 유산소 운동 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방광도 수축과 이완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면 그러한 훈련과 운동을 통해서, 습관 변화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배뇨 활동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의 완화의 측면도 물론 있지만 정상적인 이런 치료와 병행해서 했을 때 그 치료 효과를 높이고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렇게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변을 참지 못하는 어떤 증상으로부터 이제 과민성 방광이 지금 처음 출발을 이제 한다고 이제 들었어요, 방금. 그러면 이제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것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요일을 느끼는데 잘 보지 못하는 것하고 이게 좀 다른 건가요? 네, 그 방광은 저장과 수축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껏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은 그 중에 저장 기능, 소변을 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보는 그런 기능이 조금 손상이 됐을 때 과민성 방광이라고 한다면, 뒤에 말씀드린 두 번째, 마려울 때 잘 못 보는 것은
수축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방광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 저장과 수축 기능 중에 저장 부분은 대표적으로 과민성 방광. 예를 들면 수축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남성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아, 그렇군요.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시에 올 수가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하고 뭐 과민성 방광하고. 네, 물론입니다. 방광의 기능이 저전과 수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전과 수축이 동시에 망가지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상 잘 참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고통이 좀 더 많고 많이 불편해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확실히 근데 남성분들한테는 좀 방광의 수축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요의가 있지만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쪽이 좀 더 많겠네요. 네, 배출 기능의 이상이 남성분들에게 좀 더 많고 빨리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성분들에겐 저장 기능에 대한 증상이 먼저 발병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또 고령으로 되면 여성, 남성 공이 다 수축과 그 저장 기능 둘 다 영향을 미쳐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럼 이제 저장 기능을 이제 해결해 주려면 이 저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약물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 계통이 이런 저장과 배출을 원래는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지고 잘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저장 기능을 담당을 하는 부분이 이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그 약제들을 투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항콜린제와 같이 부교감신경을 차단해 줌으로써 방광의 수축을 늘린다든지 또는 교감신경 항진제를 써서 방광의 저장 기능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약물을 통해서 방광 기능의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물들은 부작용이 없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항콜린제를 많이 쓰거든요. 항콜린제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부교감 신경을 이제 억제를 해주는 건데 그렇다 보니 방광을 이완시키는 순작용을 하는 반면에 다른 기관의 홀린 작용을 좀 막아줌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입이 마르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또는 아주 고령의 환자분들은 항콜린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일부 약제들은 어떤 노인성 치매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든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종종 보고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성기능에도 영향을 주나요? 그 약물 자체로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배뇨 증상, 어떤 전립선 증상 또는 이런 남성 성기능 증상 이런 것들이 남녀 공이 그 고령일 때 더 많이 발병을 하잖아요. 네. 역학적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그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 약제가 다른 증상에도 효과를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증상들은 복합적으로 한 가지 증상만으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복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과민성 방광 이렇게 약물로 그래도 조절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이런 것들로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들, 다른 대안들이 있나요?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지만 약물 치료에 모든 분들이 다 반응을 하는 것은 아쉽게도 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 효과를 봐서 그 치료를 이어나가지만 약물 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중증 이상의 그러한 과민성 방광에는 어떤 보톡스 주사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자극 치료라든지 이러한 어떤 시술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보완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톡스로 하는 거는 원리가 어떻게 돼요? 보톡스라는 것이 원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아마 보톡스를 방광에 주입한다? 조금 낯설거나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톡스 하면은 주로 주름을 없앤다든지 네. 어떤 과도하게 저작 기능이 막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저작근에 투여해서 약간 긴장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때 많이 쓰는 것으로 환자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예. 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톡스라는 그 약제는 부교감 신경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어떤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방광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따라서 방광의 긴장도가 떨어지면 그 방광의 용적이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보톡스를 여기다 활용할 생각을 하신 의사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요. 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수술 같은 방법도 있나요? 수술은 방광의 용적을 이제 더 늘려주고 싶은데 방광의 용적이 해부학적으로 너무나 수축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약제나 보톡스와 같은 시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면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일부를 떼어내서 방광 위에다가 덮어줌으로써 방광의 용적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인공방광 치환술, 대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치료가 안 되는 극히 일부 환자분들에게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과민성 방광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 과민성 방광은 기본적으로 방광이 너무나 자극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방광에 자극이 되는 음식은 조금 피하고 방광을 보호해주는 음식들이나 이런 식습관들은 조금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일부 연구에 의하면 그 토마토 또는 크랜베리 이러한 그 약간의 그 신맛이 나는 그런 과일 등은 방광이 조금 더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고 카페인, 술 이런 방광을 너무 자극하거나 또는 너무나 맵고 짠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방광의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가운데 물 마시는 것, 또 이제 수분 섭취 이거는 제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많이 마셔두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수분 섭취와 관련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분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화장실 가는 것이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화장실이야 덜 갈 수 있지만 다른 몸의 이상 신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량의 수분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카페인, 탄산 뭐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카페인, 탄산, 알코올 이런 너무나 맵고 짠 음식, 특히 그 소금, 소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도 방광을 굉장히 자극하게 되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능한 피해야 되는 음식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과민성 방광을 비롯한 얘기 듣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실금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0대 그 젊은 층에도 꽤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지 이게 일시적인 증상인 건가요? 웃거나 기침하거나 운동할 때 갑자기 소변이 좀 나오고 한데 이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젊어서 생기는 거는 이게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희 어머님이 요실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소변을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뭐 집에 들어오면서 소변을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신발이면 옷 벗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화장실 가기 전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옷을 이제 버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박류라고 하냐 그런 것도 요실금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런 건 보통 이제 알고 요실금 치료랑 같은 치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실금 저희 어머니들 세대 때 분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수술이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수술 아닌 레이저 치료 맞나요?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좋은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 많이 궁금해요. 네, 역시 여러 가지를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요실금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그렇지 않은 거를 또 경험을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운 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딱 나는 바람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증상일지 아니면 이게 좀 뭔가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네. 그 요실금은 정의를 하자면 네.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 소변을 보고 싶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은 지금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것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 복압성 요실금은 방광 밑에 방광을 항상 조여주고 있는 요도 관략근 또는 요도 조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골반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구성품들이 많이 약해져서 생기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복압성 요실금은 기본적으로는 수술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사례 중에 네. 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네네.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맞아요. 나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 네,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의 가장 이제 중증의 형태인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복압성 요실금과는 달리요, 약물 치료나 어떤 시술요법이 좀 더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가 네.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요즘에 요실금 수술 중에 뭐 레이저 맞아요. 치료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요도 관략근을 보강해주는 그물망을 대서 그 요도 조임근의 기능을 보강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 수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15분에 불과해요. 진짜 그밖에 짧네요. 안 들어요, 정말로? 네네. 실제 수술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바로 수술하고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실 복귀가 수 가능한. 있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네. 그래도 수술은 수술인지라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요실금은 안 겪어본 사람은 그거 뭐 큰 병 아니지 뭐 그냥 패드 차면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쳐서 네. 조기에 오시면 많은 그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기라고 하면요. 사실 이렇게 어쩌다가 정말 많이 웃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 운동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기라는 게 그럼 이 한두 번이 얼마나 됐을 때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두 번이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야 하는 건지. 네네. 이제 복압성 요실금을 예를 들면 저는 환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환자분 혹시 패드 안 하고 네. 줄넘기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줄넘기라는 그런 어떤 그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할 때 자신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불안하다든지 하는 그 시점이 되면 다른 활동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등산이라든지 뭐 뛰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나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40대 이 젊은 나이에도 이제 이런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고 주변에서 보니까 네. 많이 겁들 내세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요실금이 굉장히 악화된 뭐 60대 이후 70대 이럴 때 병원을 많이 찾으셨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 30, 40대 뭐 사회생활 가장 활발히 하시고 네. 취미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가장 활발히 할 때 그런 것들에 장애가 되는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도 조기에 치료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요실금을 안 걸리기 위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크림벨이나 네. 토마토 이런 걸 좀 미리미리 먹어두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또는 만성적으로 그런 골반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만약에 흡연을 하신다면 흡연도 줄이시고 네.
그리고 뭐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네. 그 골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도 좀 줄이고 이러한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이 요실금의 발현을 늦추고 생긴 요실금을 좀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습관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포터 전세현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과민성 방광을 비롯한 배뇨장애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이 배뇨장애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시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배뇨장애나 요실금 이런 증상들은 결코 남 부끄럽거나 창피한 질환이 아닙니다. 이런 질환들을 뭐 남에게 얘기하거나 뭐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거나 진료로 보는 것들을 꺼려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증상들은 점차 악화돼서 나중에 치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봅니다. 배뇨장애나 요실금은 고령 사회로 진입할수록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니까 초기에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